최근 코스피가 하루아침에 8%, 9%씩 무너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급락의 배경에는 정부가 직접 판을 깔아준 금융상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오늘은 이 상품이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을 흔들었는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이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딱 한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주가가 5% 오르면 10% 벌고 5% 빠지면 10% 잃는 구조입니다. 국내 증시 상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인 걸 감안하면 이론상 하루 만에 손실이 60%까지도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작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계속 불안했고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에 상장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을 빼서 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홍콩에는 이미 CSOP 자산운용이 내놓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성장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이 화두를 던졌고 불과 넉 달 만에 국내 상품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16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한꺼번에 상장됐습니다. 정책 검토에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었다는 점, 나중에 야당이 두고두고 물고 늘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무 종목이나 이 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비중, 파생상품 거래량까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6월 25일 고점 이후 7월 14일까지 26.64%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4.42% 빠졌습니다. 직접적인 하락 방아쇠는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과 중동발 지정 확정 리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낙폭을 2배로 부풀린 게 바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7종의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49.88%입니다. 원금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16개 상품을 합친 시가총액은 6월 말 16조 원대에서 7월 13일 기준 9조 6천억 원대로 한 달도 안 돼서 6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거래는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7월 13일 대다수 상품이 상장 이후 최저가를 찍은 바로 그날 거래 대금은 오히려 12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이날 일부 상품의 하루 회전율은 1791%까지 찍었습니다. 유통 주식이 하루 만에 주인을 18번 바꿨다는 뜻입니다. 손실이 나는 와중에도 초단타 매매가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 누구 돈이었을까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일인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2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 2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건 전체 순매수 금액의 92.7%에 해당합니다. 반면 외국인 순매수는 2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 상품에 들어온 돈의 압도적 대부분이 개인 자금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증권사 통계로는 일부 상품 투자자의 97%가 이미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개미들의 손실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장 마감 전에 목표 배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 자산을 사고 파는 리밸런싱을 합니다.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입니다. 2배 배율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더 팔아야 하고 팔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또 팔아야 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이걸 숏감마 구조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시장이 흔들릴수록 상품 스스로가 그 흔들림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 수준이라는 문제가 겹칩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상품이 기초자산을 흔드는 이른바 웩도덕 현상을 막으려고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큰 종목만 기초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골랐더니 오히려 그 종목이 코스피 전체를 흔드는 진앙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상품 상장 이후 코스피가 하루 5% 넘게 움직인 날의 비중은 과거 5년에 평균 10배를 넘어섰고 올해 벌어진 서킷 브레이커 7번 중 5번이 이 상품이 상장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당히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상품 도입 당시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고 했고 증권사들이 도박판에서 수수료만 뜯어간다는 식의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딱 3주 뒤인 7월 13일 20개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모아놓은 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이 원장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날 공개된 자리에서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자산운용사들의 ETF 허위 과장 광고 문제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작 논란의 핵심인 레버리지 ETF 얘기는 쏙 빠진 겁니다. 다만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에서 구조적인 문제라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정작 같은 사람들 앞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서는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말만 남긴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급락 당일 국내 기관 순매도의 62%가 레버리지 ETF 관련 강제 청산 물량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SK 하이닉스 주가 변동률이 S&P 500 변동률의 7배가 넘는다고 분석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된 이상 이 변동성이 미국 시장까지 직접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상품의 변동성이 태평양 건너 미국 반도체주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대만은 더 노골적입니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마진콜 대학살이라고 표현했고 레버리지를 쓴 개인 계좌 중 32만에서 36만 개가 추가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 강제 청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건 대만증권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대만은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옆 나라가 사고 나는 걸 보고 우리는 안 하겠다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청원이 3건이나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극화 심화 청원이 3만 1,600여 명, 상장 폐지 및 규제 청원이 4,700여 명, 자본시장 정상화 촉구 청원이 1만 2천여 명의 동의를 받으며 합쳐서 5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야당은 이 상품을 설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레버리지 ETF 참사라는 표현까지 쓰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코스피를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은 상장 폐지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어제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사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가 나온 겁니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오늘 열리는 F4 회의,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실제 보완책이 나올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상장 폐지를 하면 그 순간 손실이 그대로 확정돼 버립니다. 게다가 국내 상품만 없앤다고 투자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홍콩 등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갈 거라는 이른바 풍선 효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현실적인 방안은 상장 폐지가 아니라 레버리지 배수를 2배에서 1.5배로 낮추거나 최소 예탁금을 지금의 1천만 원보다 올리거나 하루 회전율 자체를 제한하는 식의 절충안들입니다. 정부가 만든 상품을 정부가 이제 와서 없애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아침 코스피는 미국 물가지표 둔화와 SK 하이닉스 ADR급 등에 힘입어 6%대 급등하며 실천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때 30%까지 떨어졌던 낙폭을 하루 만에 크게 되돌린 겁니다. 이 소식만 보면 마치 다 지나간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 두 종목의 코스피 전체가 휘둘리는 구조, 그 위에 얹힌 레버리지 상품의 재기적 매매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올랐다고 내일 안 떨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등장에서도 레버리지 상품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오를 때는 더 사야 하는 구조니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같은 재규정 매매가 반복될 뿐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반복해서 나온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92.7%. 이 상품에 들어온 돈의 대부분이 개인 자금이었다는 뜻이자 동시에 이 상품이 애초에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사실상 초단타 놀이터로 쓰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돌아보면 결국 물음표가 남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환율 지키겠다고 4개월 만에 급하게 만든 상품이 정작 만든 사람들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변동성을 시장에 풀어놨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터지자 설계한 금융위와 감독하는 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정작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은 건 이 상품 순매수의 92.7%를 차지했던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F4 회의에서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그리고 그 대책이 레버리지 배수 조정 같은 땜질 처방에 그칠지, 아니면 이 상품이 만들어진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준 상품에서 위험은 시장 논리로 알아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는 결국 가장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치른다는 것입니다.